안녕하세요. 굿포인트입니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에릭 와이너지였고요. 에릭 와이너는 기차 여행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14명의 철학자들의 철학의 이론을 현실에 접목시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데요. 1부는 새벽, 2부는 정오, 3부는 황혼 이렇게 나눠서 5명씩 그리고 4명 이렇게. 일부 새벽에서는요,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소크라테스, 루소, 소로, 쇼펜하워 이렇게 5명의 철학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철학자 각각의 철학 이론들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인트를 잡아서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런 고민들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죠. 약간 위트 있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위트가 재치 있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자, 새벽 첫 번째 볼게요. 새벽 첫 번째 보면은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학창 시절이든 직장 생활을 하든 침대에서 나오는 것, 즉 아침에 일어나는 문제가 참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을 철학자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철학, 이론들, 그런 이념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부분 읽어볼게요.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지휘했다.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이집트까지, 대서양 해안에서 티그리스 강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지배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다. 침대에서 미적거렸고 낮잠을 잔 뒤 오후에 대부분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겐 공통의 적이 있다. 바로 아침이다. 또 아침은 그날 느낌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침에 대한 아침에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아침을 어떻게 정복할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의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다른 철학자 얘기도 하고 있어요. 니체는 동틀 무렵에 일어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신 다음 오전 11시까지 일했다. 또 칸트는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담배를 딱 한 대 피운 다음에 착수했다. 또 시몬드 보바르는 오전 10시가 되어 일어나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고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다른 철학자들의 아침을 소개하면서 프랑스 실존주의자 알베르 까미가 나와요. 까미는 침대에 나가야 하나 하는 문제들, 이것을 진지한 철학적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불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주지 못하는 철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우리가 침대에서 나가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에 어떤 신체적 결함이 없다면 그렇다, 가능하다가 대답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침대에 나가는 게 유익한가? 반드시 나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모든 질문을 존재와 당위로 나눴는데, 이런 존재는 늘 도덕과 관련된 당위로 이어지는 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회사 돈을 횡령하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횡령을 안 하는 게 마땅한 의무지만 데이비드 휴문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침대에서 나가는 게 건강에 좋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위성, 즉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이불 속에 있는 게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침대에서 나와야 한다 생각하고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면 분명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다들 생각하죠. 그렇지만 또 침대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대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 안과 달리 침대 밖은 춥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역병이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 나쁜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여기 철학에는 늘 하지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삶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이 생의 삶에 있어서 침대 안에만 있으면 너무 그 밖에서의 삶, 다른 삶을 살아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사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침대 밖에 나가는 게 더 싫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전쟁터에서 불굴의 용기를 보여주는 그런 황제였지만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타고난 비관주의를 억누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침대 밖은 위험해. 그런 비관적인 힘과 우리는 늘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아주 또 결정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마르크스는 그런 스스로 생각하는 걸 관두고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보면 침대에서 나오기 힘들면 이란 문구로 시작하는 글이 많대요. 그래서 스스로 토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침대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침대 자체나 바깥 세상에 대한 그게 아니라 자신의 예상이라는 거죠. 침대 밖을 나갔을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잔뜩 있다면 사실 누워있어라 라고 누군가 요구를 해도 누워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르쿠스 자체도 침대 밖을 나가면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장애물과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아침에 침대 밖을 나가기가 싫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빈둥거리는 건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불 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하고 싶을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명 또는 의무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은 내부에서 나오는 거죠. 의무는 외부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사명감에서 나오는 행동은 자신과 타인에 상관없이 자발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고, 의무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오로지 스스로만 보호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침대에서 나오기 힘들면 스스로 난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일해야 돼, 또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예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일어나서 회사에 간다. 가기 싫다. 이러면 계속 침대에 있고 싶은 욕망이 더 많겠죠. 근데 일어나서 빨리 어딘가를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소풍 가기 전날 잠을 늦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일찍 뜨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또 생각이라는 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질문하는 방식을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 덕분에 전과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이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색다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소크라테스는 매일 추레한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아웃사이더 같은, 부적응자 같은 이런 분위기를 풍기며 항상 다녔다고 하고, 소크라테스는 무엇이나 또 왜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는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알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키케로는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철학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마을에 정착시켰고 철학을 사람들의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은 바로 대화라고 해요. 어떤 삶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몇 발짝 물러나 있어야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거리를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좋아했다는 것인데 온갖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대요. 정치인, 장군, 공예가, 여성, 노예,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온갖 주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잡담을 좋아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좋아하는 그런 단 하나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최초의 심리 상담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질문으로 질문에 답하곤 했다고 해요. 우리는 좀처럼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간과가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백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더 시급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좋은 질문은 어떤 문제의 프레임을 다시 짜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해줄 뿐 아니라 해답을 찾는 행위 그 자체를 재평가하게 해준다. 또 좋은 질문은 똑똑한 대답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침묵을 끌어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저자 자신도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서둘러서 해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이나 문제,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가 가진 그런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이 그 문제를 대한 태도, 나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하는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거 합니다. 세 번째, 루소처럼 걷는 법이 있어요. 루소처럼 걷는 법. 장자크 루소는 산책자였다고 해요. 주로 혼자 자주 걸었고 또 마차 여행을 극도로 싫어했고 언제든 늘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수줍음도 많고 근시가 심했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루소가 왜 이렇게 걷느냐? 루소의 철학을 요약하면 자연은 좋고 사회는 나쁘다입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보면 루소는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노동도 언어도 없이 거쳐도 바라는 것도 의사소통도 없이 타인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로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욕망도 없이 숲속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한다. 비열하고 옹졸하고 앙심을 품고 피해망상에 빠진 채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회다. 루소의 야만인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매 순간을 살아간다. 루소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사실은 사회적 관습이라고 해요. 1970년대에는 넓은 털 카펫하고 넥타이 이런 걸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는데 시대가 가면서 그런 스타일은 또 끔찍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조차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소는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보기만 한다면 사회적 관습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루소는 이기적인 사랑을 자기 편애라고 부르고 또 스스로를 향한 사랑을 자기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인간 본성이고 자기 편애는 사회에서 비롯됐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혼자 샤워하면서 노래 부를 때 느끼는 기쁨이고 자기 편애는 뉴욕 록펠러 센터에 있는 라디오시티 뮤지컬에서 노래를 부를 때 느끼는 기쁨이에요. 자기 사랑은 샤워실에서 노래를 아주 못 불러도 그 기쁨은 오로지 나만의 것, 다른 사람의 의견하고는 상관없는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진실한 기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소는 산책할 때 자유롭고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는 순수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걷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상상력이 자극된다고 합니다. 걷기에 적당한 속도에서 우리의 정신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정신이 자유롭게 배회할 때 예상하지 못한 멋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루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멈춰 있을 때는 생각에 잠기지 못한다.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만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래서 루소는 걸을 때 늘 카드를 갖고 다녔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들을 부지런히 적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걸을 때는 약간 좀 신경 쓰고 으스대고 걷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만의 템포, 빨리 걷다 늦게 걷기도 하고 잠시 서서 뭘 바라보기도 하고 이럴 때 이 걷기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잊기 위해서 걷는다고 해요. 누구와의 말다툼이나 짜증나는 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걷기를 통해서. 또 나 자신을 잊기 위해서 걷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루소는 자연과 다시 동조하는 삶을 살자 이런 걸 주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세기 후에 환경 문제 생길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예측할 정도로 자연을 좋아했다고 하죠. 그다음 소로처럼 보는 법 볼게요. 문학의 거성 헨리 데이비드 소로. 소로가 쓴 월드는 숲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관한 책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관한 책이다. 소로는 우리에게 앞을 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소로의 철학은 내가 보는 것이 곧 나라는 아웃사이드 인 철학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로는 지식보다 시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게 무엇인지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주 오랜 시간 들여다봐야만 볼 수 있다. 또 소로는 더 잘 보려면 손을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것을 멈출 때에야 비로소 그 대상을 보기 시작한다. 소로는 순진무구한 눈을 연마했다고 해요. 어린아이가 느끼는 경의를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이고 언제까지나 나이든 소년일 것이다. 아름다움에 익숙한 사람은 쓰레기장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지만 흠잡기 선수는 낙원에서도 흠을 찾아낸다. 라고 소로가 말했어요. 소로가 월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었다. 인생의 본질적인 실상에 직면하고 싶어서 그것들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지 않아서였다. 즉 고독과 간소함 같은 것은 잘 보기 위한 수단이다. 소로는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 옆눈으로 봤다. 여기에는 생리학적 근거가 있다. 희미한 곳에서는 무언가를 옆에서 볼 때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다. 또 이 저자는 소로는 피상적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이 얄팍하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하죠. 얄팍한 것은 깊이가 부족한 거고 피상적이라는 것은 깊이가 분산된 거라는 거죠. 얇지만 매우 넓게 퍼져나간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훑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멈춰 있을 거라 생각할 때조차 가만히 멈춰 있는 법이 없다. 1초에 최소 3번 움직이고 또 대략 하루에 10만 번
정도 움직이는 셈이라는 거죠.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이 저자가 땄는데 그때 강사가 계기판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대요. 쳐다보지 말고 스캔하라고. 시선을 계기 하나에 뒀다가 바로 움직여야지. 경비행기 조종사가 계기 하나를 계속 응시하고 있다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흔들리고 또 비행기 속도가 오락가락 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스캔 훑어보라는 거예요. 소로는 그래서 자신만의 월든을 찾으라고 했대요. 월든. 그리고 소로는 항상 강조한 게 무엇이든 제대로 보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5번째, 쇼펜하우어처럼 듣는 법. 이제는 듣는 법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쇼펜하우어의 아무런 세계관.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였는데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이다. 관념론자들은 세계는 존재하지만 우리 정신의 구성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비유로 냉장고 불빛을 떠올려보자.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불이 들어오는데 냉장고 불이 항상 켜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냉장고 문을 닫으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인식 능력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처럼 정신에서 구성된 인지적 세계를 경험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정신력이 아니라 일종의 힘 또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또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떨쳐냄으로써 의지라는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때때로 며칠씩 굶고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성적 순교를 지키는 것이다. 2번째 방법은 예술이다. 예술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예술은 의지라는 끊임없는 분투와 고통으로부터 일시적 유예를 제공한다. 쇼펜하우어는 프로이드에게 철학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어머니와의 어릴 적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을 밀어냈고,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고슴도치들이 두 악마 사이를 오가며 붙고 떨어지길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리를 발견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또 그 타인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쇼펜하우어는 불안이 심했고 가끔 공황 발작도 찾아오기도 했다고 해요. 쇼펜하우어의 표현에 따르면 의지를 줄이는 모든 것은 고통을 완화한다. 예술작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 예술에는 더 고귀한 목표가 있다. 체리 한 그릇을 그린 정물 앞에서 느껴지는 반응이 배고픔 뿐이라면 그 작품을 그린 예술가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가 모으는 자동차, 우리가 마시는 와인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음악에는 치료 효과가 있다. 수많은 연구 결과 뇌졸중 발병 이후 음악을 들으면 인지 능력이 더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한다. 거의 의식 없는 환자, 심지어 식물 상태에 있는 환자도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면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광각의 세상에서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건강한 반응은 아마도 철학을 취하는 것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의 가르침을 흡수했고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이해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쇼펜하우어는 내면 세계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는 데이터를 정보로 착각하고 정보를 지식을 지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경향을 염려했습니다. 정보는 그저 통찰로 향하는 수단일 뿐 정보 그 자체에는 거의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죠. 과도한 양의 데이터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이고 통찰의 가능성을 없앤다. 소음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음악을 듣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면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을 밀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초대하지 않은 다른 목소리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쇼펜하우어처럼 듣는 법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 일부 새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